안녕하세요. 저는 30이 넘은 나이에 새로이 인생 계획을 세워 공부를 시작한 30대 여성입니다. 오랜만에 공부를 시작하려다 보니 사실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변에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저보다 10살 이상 어린 친구들인 바람에 너무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주눅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다시금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임을 알기에 다시금 용기를 내어 공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주변에서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의 애정어린 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일도 제게는 그다지 익숙한 일은 아니에요. 모든 걸 혼자서 해결하는 데 익숙한 저였기에 처음에는 이런 애정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받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자연스러워지는 법이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이런 애정에도 점차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제 주변에 이렇듯 저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제 주변에는 이렇게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울타리 같은 존재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별다른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어도 저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에는 내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제 믿는 구석 생겼다고 나 같은 건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가 있어? 제 주위 사람들 바뀌었다고 순식간에 변한 것은 그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왜요? 이제 나도 나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어깨 좀 펴고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에요? 세상 천지에 믿을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만만히 대해도 될 줄 알았던 제 태도가 바뀌자 주변 사람들의 행동도 바뀌더라고요. 인간관계라는 게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씁쓸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결혼을 염두에 두었던 사람과 그로 인해 만난 인연들에게까지 이런 대접을 받게 되었으니 제가 얼마나 황망했을지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결혼을 준비하던 와중에 겪은 실화입니다. 앞서 제가 한 이야기로 대충 짐작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을 고아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과 다름없이 사람으로 나고 자랐으니 누군가 저를 부모 낳아주신 생부와 생모는 있었겠죠. 하지만 제 기억에는 전혀 존재하질 않았으니 사실상 저는 날 때부터 홀로 남겨진 존재라고 봐야겠죠. 그 추운 날에 이제 갓 돌이 넘겼을까 싶은 갓난아이를 어떻게 이 앞에다 버리고 갈 생각을 했는지. 차라리 도와달라고 문이라도 두드리고 애를 건네주기라도 했으면 네가 그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비록 제게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부모님 대신 홀로 남겨진 제게 살뜰한 마음을 써주신 보육원 원장님이 계셨어요. 이건 그런 원장님께서 조금은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하시던 말씀입니다. 원장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제가 그곳에 가게 된 건 아주 추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밤새 눈까지 내린 데다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온 세상이 고요하던 그날 아침, 원장 선생님께서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은 미약한 제 울음소리를 새벽녘에 듣지 못하셨다면 아마 저는 그날로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돌이나 되었을까 싶은 어린아이가 그 추위에 밤새 떨었으니 제 몸이 불덩이인 건 말할 것도 없었겠죠. 제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시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 뜬 눈을 지새우며 이름 모를 아기 곁을 지켜주신 원장님이 아니셨더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생한 끝에 간신히 목숨을 건진 제게 친부모님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입고 있던 옷이 아동복치고는 제법 고급이었다는 점과 제 목에 약간 헐거운 목걸이 하나가 걸려있다는 게 전부였다고 해요. 어릴 적에는 그래도 제가 제법 멀쑥한 외양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내 친부모님이 제법 부유하신 분이 아닐까 하는 허황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육원 선생님들의 조심스러운 말씀에 그런 헛된 희망도 금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한테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라고 본인들 해줄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부담스러운 옷을 해입혀서 여기로 보내시는 분들도 종종 있곤 하거든. 그렇게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를 좀 잘 봐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으셨겠지. 자식 버리는 주제의 마지막이라고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제 앞이라고 제 친부모님을 나쁘게 말씀하시지는 않은 선생님들이셨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속에 친부모에 대한 원망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자식이면 애초에 어떻게 그 어린 것을 버릴 생각을 했었겠어요. 그나마 다른 아이들은 친부모의 눈물 젖은 구구절절한 사연이 적힌 편지라도 끼워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디 제 아이 잘 부탁한다는 간곡한 부탁과 함께 아이들 이름도 적혀 있곤 했죠. 제겐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조차 모르고 이곳에 온 거였어요. 그래도 부르던 이름 정도는 남겨줄 수 있는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어린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 가슴이 시퍼렇게 멍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클 때까지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은 건 아니었을까? 내 부모라는 사람들에게 내 존재는 고작 그 정도인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져 괴로움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처 많은 저를 항상 따스한 눈빛으로 보듬어 주시던 원장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리곤 했어요. 네가 오던 날은 온 세상이 새하얀 눈으로 깨끗하게 뒤덮였는데 그 광경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웠는지 꼭 하늘에서 내려준 은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제 이름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본래의 이름조차 모른 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려진 제 신세를 생각하면 다소 분에 넘치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게 과분한 이름을 주신 원장 선생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조금은 제 마음속 우라가 달래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고아로 살아오는 세월이 어떻게 순탄할 수 있었겠어요.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겪어야만 했던 억울하고 서러운 순간들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이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세상의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비록 내 부모는 나를 저버렸을지는 모르더라도 나 스스로만큼은 나 자신을 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자. 스스로를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후에 간신히 터득한 일이었고 성장기 내내 버려졌다는 아픔과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모진 세월을 견뎌내야만 했죠. 솔직히 친구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호의적으로 다가오던 친구들도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태도가 바뀌는 일이 너무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아이들은 순수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순수하기에 아무런 필터링 없이 거침없이 흘러나오는 머릿속 생각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결코 모르실 거예요. 너 엄마 아빠 없다며? 그럼 집도 없어? 쟤 동네 뒷산 근처에 있는 보육원에서 살잖아. 그럼 쟤처럼 부모 없는 애들하고만 버글버글 같이 사는 거야?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불쌍해. 저는 잘못한 거 하나 없이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물원 원숭이 취급을 당해야 했고 그 아이들에게 아쉬운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이미 불쌍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해서 고아가 된 게 아니듯 그 아이들도 뭔가를 잘해서 부모가 계신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게 아닌데도 말이죠. 제 존재는 그냥 당연하게 부모도 없는 불쌍한 애가 되어 있었습니다. 못된 아이들은 제가 고아라는 걸 약점 삼아 악랄하게 괴롭혀댔고 그나마 심성이 곱다는 아이들은 저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던 제게 있어서는 양쪽 그 어느 것 하나 달갑지 않았어요. 일진 같은 질 나쁜 인간들은 건드려도 문제 삼을 보호자가 없는 저 같은 만만한 애들을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최선이었어요. 여러모로 눈에 띄어봤자 제게 좋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그러길 원치 않아도 제 성격은 방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저 같은 처치의 사람을 편견 없이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아주 없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부류의 인간들이 훨씬 많은 게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방어 본능은 제게 있어서는 생존을 위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무슨 사건이 터져도 저를 전적으로 믿고 보호해줄 부모의 존재가 없으니 양쪽 부모가 모두 찾아와 난리를 치는 상대방을 이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 상황에서도 말이죠. 아니, 얘 얼굴 지금 좀 봐요. 어머니, 일단 좀 진정하시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내 귀한 딸 얼굴을 이렇게 만들고? 은혜야, 얼른 사과드려. 응?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먼저 저 부모 없다고 보육원에서 크는 거지라고 욕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세금 내서 먹여 살리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알라고 제가 먼저 그랬단 말이에요. 어머? 그 어린 입에서 잔인하게 쏟아져 나오는 말을 그대로 옮기는 제 말에 당황하는 가해자나 그 부모 얼굴에 당혹함이 스쳤습니다. 이미 이런 전말을 다 담임선생님께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을 한 것 같이 제 책임을 물어온 겁니다. 어머님, 들으신 대로 은혜가 혼자서 잘못한 일은 아니다 보니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어렵고 잊지 마시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애 얼굴이 이렇게 만들었나? 그런 말 듣는다고 죄다 손부터 올려요? 이게 다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 자식이 망발을 했다는 걸 들어놓고도 끝까지 제가 부모 없다는 걸 들먹이면서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가해자 부모였습니다. 하기사 애가 어디서 세금 어쩌고 하는 말을 들어 알겠어요. 다 제 못난 부모 입에서 나온 걸 그대로 듣고 와서는 하는 소리였겠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인이 되어 머리를 조아리려야 하셨던 건 저희 원장 선생님이셨어요. 은혜야, 네가 억울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날카롭게 행동하면 그게 결국은 다 너한테 독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야. 응? 가뜩이나 저 말고도 돌봐야 할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고생하시는 원장 선생님에 대한 죄송함과 그럼에도 제가 먼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대신 항상 고개를 조아리시는 원장 선생님에 대한 원망이 동시에 불쑥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니 주변에서 제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더라도 순수한 호의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일도 몇 번 겪다 보니 이제는 아예 마음을 주지 않고 그런 질 나쁜 연동에는 상대를 해주지 않은 것이 제게 최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저 때문에 저희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이 안 좋은 일로 학교에 호출되시는 것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과묵하고 냉소적인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이렇듯 친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 얕잡아 보이고 제 잘못이 아님에도 죄인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자연스레 저를 버린 무책임한 부모에 대한 원망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낳지를 말지, 책임지지 못할 거였으면 책임질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얼굴도 모르는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말이 끝도 없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자식 버려놓고 그 둘은 잘 살고 있을지, 잘 살고 있다면 자식도 버려놓고 목구멍에 밥은 제대로 넘어갈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못 살고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 원망스러웠어요. 자식까지 버려놓고도 제대로 못 살고 있다면 대체 내가 왜 버려진 건지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도 원망스러운 마음밖에 들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친부모에 대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 노력한 것도 사실 저 스스로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일찌감치 세상에 내 한 몸 온전히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다 보니 결국 제 살 길은 제가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법적 성인이 되면 더는 보육원에 머무를 수 없기도 했고요. 그때가 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정의 지원금을 가지고 진짜 저를 보호해줄 방패막 하나 없이 이 거친 세상에 내던져져야 할 판이었습니다. 더 어릴 적에는 그저 세상에 대한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혀 학교도 싫고 공부도 싫었으나 세상 원망만 하고 있다가는 제 밥벌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는 걸 어린 나이에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학교 들어간 이후부터는 공부도 제법 열심히 했습니다. 비록 제가 다른 학우들처럼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물심양면 지원해 주실 부모님이 계신 건 아니었죠. 때문에 기초교육 과정에서 주어지는 최소한의 것들과 보육원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소정의 용돈으로 밖에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상황이 열악했으니 그래도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불평하고 화내는 것도 들어주고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할 맛이 나는 거죠. 그것도 마음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겨우 그 정도도 제게는 사치였어요. 안 되는 것은 빨리 포기하고
그나마 가진 것들로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제가 부모 없이 자라면서 터득한 세상 이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그나마 공부에 손을 놓지 않은 게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가여워 보이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셨나 봅니다. 제 성적이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기 시작하자 그걸 눈여겨보신 선생님들께서 제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은혜야, 이번 시험에서는 평균 성적이 더 많이 올랐네. 어디 학원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학교 이후로는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선생님은 우리 은혜가 너무 기특하다. 이거 이번 모의고사 관련해서 준비한 자료들이랑 참고서인데 가져가서 한번 풀어봐.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봐줄게. 그때는 어린 마음에 저를 티나게 챙겨주시는 선생님들이 제 결핍을 알아차리는 것 같아 창피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만큼이라도 사람 구실하며 살긴 어려웠을 겁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이 많은 저였으나 그럼에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관심 어린 애정을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분들께는 지금도 참 감사한 마음을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고3 때 수능 치고 진학을 결정할 시기가 되었으나 제게 선택의 여지가 그리 많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 딴에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학원이니 과외니 온갖 비싼 사교육 받아가며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다른 친구들만큼 최상위권의 성적을 받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게다가 보육원이라는 제 생활 환경상 학교하고 보육원에 돌아가면 전적으로 공부에만 시간을 할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동생들도 도와줘야 했고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무난하게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성적 정도는 되었지만 곧 독립도 해야 할 판에 제게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장학금 없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제 성적이 그렇다고 4년제 대학 입학하면서 장학금까지 받을 수준은 못 미쳤으니까요. 아쉬움은 남았지만 취업이 잘 된다고 하고 장학금까지 주겠다는 전문대에 진학하는 것으로 갈피를 잡았습니다. 비록 제 욕심을 한번 꺾기는 했지만 전문대 다니면서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이제 제 한 몸은 제가 건사해야 하니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버는 것이 때로는 벅차고 쉽지 않았습니다만 학비는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게다가 상대적으로 제가 고아임을 숨기기 어려웠던 학창시절과는 달리 전문대에 다니면서는 제 가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큰 문제 없이 동기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는 것도 조금은 제 경계를 풀리게 했습니다. 물론 집에서 용돈 받아 다니면서 갖고 싶은 물건 사달라고 조르는 친구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 홀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라도 주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제게는 장족의 발전이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 마치고 시작한 일은 바로 치기공사였습니다. 평소에 성격이 꼼꼼하기도 했고 손재주가 있는 편이기도 해서 진학할 때 주변에서 많이 추천했던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쪽으로 진로를 결정한 건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취업이 잘 되는 편이기 때문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남몰래 도예가로서의 꿈을 꿔보기도 했지만 그게 제가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4년제 대학도 못 갈 판에 미대라니 제 형편에 넘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날 때부터 포기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자란 저로서는 누구에게도 말해보지 못한 마음속의 꿈은 그저 남몰래 접어버릴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치기공사 일을 선택하면서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절망에 빠져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하면서 사는 경우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처럼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 처지가 아니라도 말입니다. 거기다 치기공사는 일찍 세상에 홀로서기를 해야 했던 제 입장에서는 빠르게 취직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직업이었습니다. 자라면서 박복했던 인생이 나이를 먹어서야 좀 풀리려는 모양인지 처음 잡은 직장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치과병원의 원장이신 의사 선생님께서는 머리가 백발의 새하얗게 센 할아버지 선생님이셨어요. 병원 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보다 먼저 근무를 하고 계시던 베테랑 치기공사분이 한 분 더 계시고 간호선생님이 한 분, 원장 선생님 한 분, 저까지 해서 고작 직원 4명이 전부인 작은 병원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 수준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아름아름 저희 선생님을 알아오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바람에
환자도 적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환갑 조금 넘겨 대학병원 은퇴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치과 분야에서 명망이 높으셨던 분이 바로 저희 선생님이시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운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서로 10수년 이상 합을 맞춰오신 분들이셨고 경력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제게는 까마득히 배워야 할 선배님들이셨습니다. 이제가 전문대를 졸업한 햇병아리인 제 입장에서는 그런 선배님들이 교과서 그 자체였어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이 서툰 저와 일하시는 게 퍽 답답하셨을 만도 한데 짜증 한번 안 내시고 다들 성심성의껏 제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살면서 의지할 만한 어른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자라온 저희다 보니 처음에는 그런 친절이 어색하게 느껴졌으나 그만큼 곧 그분들에게 깊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사실 치기 공사 일이 이직이 잦은 편이거든요. 일자리가 다른 직군에 비해서 많은 만큼 중간에 쉬시는 분들도 많은 편이고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처음 취직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한 저 같은 경우는 흔치 않았다는 뜻이죠. 그만큼 같이 일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분들이셨어요. 병원 규모에 비해 환자분들이 많이 찾으셔서 일이 힘들 때는 있었지만 적어도 사람으로 마음 고생할 일은 없었기에 함께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기 시작한 초반에야 아직 제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아서 제 개인적인 사정까지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함께 오래 일하신 만큼 서로의 가족들과도 교류가 있으시고 사적으로도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마냥 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있는 막내 직원 챙겨주겠다고 모임에도 이리저리 초대를 해주시는 바람에 저도 어색하는 게나마 그 무리에 어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제게 마음을 써주시는데 먼저 저에 대해 추궁하시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제 얘기를 하는 것을 너무 꺼리는 것이 죄송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을 병원 직원분들께 실토했습니다. 예전에도 제 성장 배경에 대해 알려지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제가 제 입으로 저 스스로를 고아라고 소개해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도 적잖이 긴장을 했습니다. 제가 고아인 것을 알고 나서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들은 살면서 너무나 많이 봐왔으니까요. 물론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체득한 것이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긴장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껏 긴장해 있는 저를 보며 백발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녀뻘처럼 까마득히 어린 은혜씨라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젊은 사람이 애를 많이 먹었겠구만. 많이 노력했어야 했을 텐데 젊은 사람이 어쩜 이렇게 대견하나. 할아버지 같은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며 원장님께서 조심스럽게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사정 모르는 늙은이가 이런 소리 하는 게 오겨 기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친부모가 은혜씨를 버린 거라고 너무 단정은 안 했으면 싶구먼. 보육원에서도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가. 달리 편지나 다른 게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 그 사정이야 누가 알겠는가. 너무 스스로를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않았으면 싶어서 하는 말이야. 설마 그게 진짜라한들 은혜씨가 기죽을 일은 하나도 없고. 그 사려 깊은 말씀에도 제가 버려진 사람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었으나 그래도 어떻게든 제 상처를 덜어주고 싶으셔서 그리 마음을 써주시는 게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용주의자 함께 일하는 직장 상사가 그리 인간적인 분이시라는 건 사는 내내 운이 없었다고 생각한 저 같은 사람에게조차 일말의 인복이 주어진 것 같아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듯 인망이 뛰어나신 분이시다 보니 종종 저희 병원을 찾는 원장님 제자분들도 꽤 되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30년이 넘게 재직을 하셨다 보니 그 제자의 수도 적지 않았어요. 예비 남편 역시 그렇게 저희 병원으로 원장님을 찾아오신 원장님 제자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네요, 은혜씨. 저희 교수님이 일하실 때만큼은 성격이 워낙 깐깐하셔서 일이 쉽지만은 않으실 텐데. 아니에요.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 제가 배우는 게 많죠.
한 번씩 원장님 뵈러 오더니 저한테도 슬쩍 말을 거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은혜 씨, 아무래도 저분 은혜 씨한테 관심 있는 게 맞나 봐. 에이, 다른 분들도 인사치레로 한 번씩 말 걸고 그러셨잖아요. 설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비 남편이 제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어려서부터 인간관계에 방어적이다 보니 연애에 있어서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의사잖아요. 평범한 집안 사람도 의사 만난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할 판에 제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요즘 들어 제 사정이 좀 나아져서 제 밥벌이는 제가 하고 산다지만 그렇다고 제가 고아가 아니게 된 건 아니니까요. 어릴 적부터 제 분수 파악이라면 이골이 날 정도로 해오던 저였습니다. 예비 남편은 한눈에 보기에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에서 부모님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랐을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거기다 집에서 의사까지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연애라니. 저런 사람하고 엮였다가 또 무슨 모진 소리를 듣게 될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게는 예비 남편이 아예 고려조사 대상조차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그동안 제 배경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았다고 해도 상처는 받을 때마다 매번 새로이 아팠어요. 굳이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나면서 일부러 상처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도 꽤 저돌적이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제게 여러 번 관심을 표했는데도 제 반응이 시큰둥하자 아예 대놓고 만나보자며 들이대기 시작한 겁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난감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랐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만날 생각도 없었고요. 하지만 원장님과 직접적으로 얽힌 인연이다 보니 거절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번 돌려 거절해도 예비 남편이 포기하지 않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제 출신 배경을 털어놓게 되었죠. 저 고아예요. 겨우 돌이나 되었을 무렵에 보육원 앞에서 버려져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거기서 자랐고요. 솔직히 선생님께 이런 관심 받는 거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랑 어울릴 만한 사람도 못 되고요. 그렇게 말하는 저를 보는 예비 남편 얼굴에 당혹함이 비쳤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런 상대의 반응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니 왠지 마음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날 그러고 별말 없이 돌아가길래 제 뜻을 잘 알아들었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제 앞에 나타난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은혜 씨, 그날은 제가 갑작스럽게 들은 말 때문에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 게 다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처음부터 은혜 씨 배경 보고 관심 있어 한 것도 아닌데요. 저 그렇게 얄팍한 인간 아닙니다. 짐짓 억울하게까지 들리는 목소리에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배경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관심을 표하는 예비 남편에게 결국 저도 마음을 열고 말았습니다. 어찌어찌 연애는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연애야 저희 두 사람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혼은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 있는 귀한 아들, 치과 의사까지 만들어놨는데 그 집 부모님께서 어찌 기대가 없으시겠어요? 그래도 제가 나름 의료계 종사자이다 보니 이것저것 듣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옛날처럼 열쇠 3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의사 면허 따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선자리가 물밀듯 들어온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죠. 하나같이 좋은 집안에 넉넉하게 자란 잘 배운 아가씨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비 남편의 부모님들께서도 당연히 그런 며느리를 기대하시지 않겠어요. 저도 그 정도 염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라도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 단 한 번도 긍정의 뜻을 표하지 않은 제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은혜 씨, 정말 나랑 연애만 하고 말씀이야? 나 은혜 씨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은혜 씨도 그럴 거 아니야. 설마 당신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 때문에 그래? 그런 거 신경 썼으면 애초에 내가 당신을 그렇게 쫓아다녔겠어? 알아요. 태연 씨 그런 사람 아닌 거.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제 생각은 여전했어요. 본인이 제가 고아인 걸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모님도 그러지 않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저 사람과 결혼할 욕심을 부린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 부모님께 죄 짓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당시 남자친구였던 예비 남편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좋으니 저렇게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는 듯 말하지만 사람 마음이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고 마음이 식으면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지만 솔직히 결혼이야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저도 모르게 또 방어적인 생각을 하며 제 스스로를 보호하려 든다는 걸 무의식 중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을 한다는 게 제게는 두려운 일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제 배경이 이렇다는 이유만으로 저도 모르게 위축되고 움츠러드는 게 속이 상했습니다. 사춘기 지나고부터는 일부러라도 안 하려고 노력했던 친부모에 대한 원망이 슬그머니 다시 고개를 드는 기분이었어요.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게 부모가 없다는 건 큰 걸림돌이 되곤 했습니다. 결혼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왜 나는 짓지도 않은 죄로 일생을 일이 고통받아야 하는 생각에 그 사람 만나면서 자괴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정식으로 청혼했을 때 저도 모르게 그만 표정이 확 굳어버렸어요. 제가 결혼에 대해서 겁내하고 있다는 건 알았어도 이렇게까지 반응이 안 좋을 줄은 몰랐나 본지 예비 남편의 표정도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은혜씨, 나는 은혜씨 잠깐 만나다가 그냥 끝내버릴 생각 없어. 그러니까 나 계속 만나고 싶으면 은혜씨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할 거야. 거의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는 말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가 상처받기 싫어서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도리어 상대방을 상처 주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운 마음은 여전했어요. 그런 제게 예비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혜 씨가 뭘 걱정하는지 알아. 그동안 가족들 없이 혈연 단신으로 얼마나 세상에 상처를 받았을지도 짐작이 가고. 그래서 나는 은혜 씨가 더는 혼자서 상처받지 않도록 은혜 씨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 제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저한테는 가장 큰 약점이자 평생의 결핍이기도 했어요. 더군다나 제가 예비 남편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없었더라면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며 그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결국 예비 남편에게 질 수밖에 없는 저였습니다. 그렇게 겨우 청혼을 승낙하고 나서도 제 불안감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앞으로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 등골에서 식은땀이 쭉 흘러내릴 정도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며느리감이라고 나타났을 때 실망하실 그분들 얼굴을 생각하니 그만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불안감이 더해지는 저를 보고 예비 남편이 애써 저를 달래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 은혜씨. 설마 내가 은혜씨 곤란한 일 만들려고 들겠어? 대강의 사정은 이미 부모님이랑 누나한테도 다 얘기했어. 처음에 좀 놀라시긴 하셨어도 지금까지 나 하고픈 일 한 번도 막으신 적 없는 분들이셔. 처음엔 좀 어색할지 몰라도 분명 은혜씨도 예뻐해 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저와는 달리 의기양양한 예비 남편이 두려우면서도 솔직히 속으로는 좀 얄밉기도 했습니다. 예비 남편의 그 자신감의 근원은 조건 없는 사랑을 내어주시는 부모님 덕분이었겠죠. 그건 제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예비 남편처럼 행동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제가 하도 걱정을 하니 예비 남편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만나는 게 그렇게 걱정되면 일단 누나라도 먼저 만나보는 건 어때? 누나랑은 평소에 말도 잘 통하고 아무래도 부모님 만나기 전에 아는 사람 하나라도 더 있으면 긴장도 좀 덜 되고. 그렇게 먼저 예비 남편의 누나인 예비 시누이를 먼저 만나게 됐습니다. 예비 시누이는 한눈에 보아도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걸 금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눈치 없이 신이 나서 떠드는 예비 남편과 달리 저는 평생 다른 사람들 눈칫밥을 먹고 살았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 남편이 잠시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우자 바로 본론부터 꺼내는 예비 시누이였습니다. 아가씨도 아가씨 배경이 우리 태연이에 비해서 처진다는 건 알고 있죠. 그 말 한마디에 올 것이 왔다 싶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제게 예비 시누이가 냉랭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엄마가 이 자리에 뛰어나온다는 거
간신히 말리고 여기 나온 거야.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나왔으면 이 정도에서 안 끝났어요. 이만했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네. 본인들 귀한 아들, 남동생과 척치기 싫으니 우리끼리 얼굴 붉히기 전에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 이거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럼에도 이런 취급을 받게 되니 비참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울지 않으려 이를 꽉 물고 있는 저를 힐끗 보던 예비 시누이가 갑자기 제 목 주변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 낯이 있네? 요새 저런 게 유행인가? 아무래도 제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를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제 부모의 흔적이 담긴 목걸이였어요. 그렇게 부모를 원망하면서도 그 목걸이가 제가 날 때부터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아 걸고 다니던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예비 시누이의 말로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리게 해도 정신이 없어 지나가듯 하는 그 말은 금세 제 머릿속에서 잊혔습니다. 제 누이가 제 어미로부터 듣고 전한 말을 꿈에도 모르는 예비 남편은 그저 싱글벙글했어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 망설임 끝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연 씨, 아무래도 태연 씨 집에 인사 가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싶어. 그러자 대번에 예비 남편 표정이 확 일그러졌어요. 예비 남편이 짜증 섞인 말투로 제게 해도 너무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은혜 씨,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안 되지. 노력은 서로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야. 은혜 씨가 비록 부모님은 안 계시더라도 믿고 며느리로 맞이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려면 은혜식 쪽에서도 노력을 해줘야지. 마치 지금껏 충분히 저를 봐줬다는 식으로 말하는 예비 남편 말이 제 가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꼭 자기가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저도 그만한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느냐는 태도였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미 직접적인 결혼 반대 의사를 전해들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비 시댁 식구들과 예비 남편 모두에게 상처를 받아서 서름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더 저를 서럽게 했던 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예비 남편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 사람 입장에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만큼이나 봐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더욱 비참한 기분이었어요. 여러 번 난색을 펴왔음에도 예비 남편은 전혀 뜻을 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예비 남편 뜻에 그저 끌려다니기만 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예비 남편에 비해 의리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이라도 계속하고 있었으니 그렇게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제가 무슨 꼴을 당할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남편 손에 이끌려 예비 시댁의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인사를 간 예비 시댁 분위기는 제가 그 집 문턱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이미 험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나 분위기가 나쁜데 도대체 예비 남편이 뭘 믿고 자기 집에 저를 데려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제가 쭈뼛대며 예비 남편 뒤를 따라 그 집 현관문 문턱을 넘기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저를 보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감히 어딜 들어와? 어린이 그 정도로 말을 했으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본인을 대할 때와는 180도 다른 자기 어머니 태도에 그제야 예비 남편이 당황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은혜씨 오면 친절하게 대해주기로 했잖아. 여기까지 오기 전에 저것이 제 주제 파악하고 알아서 떨어져 나갈 줄 알았으니 그랬지. 그러더니 마치 저를 잡아먹을 기세로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온 예비 시어머니가 철썩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엄마! 경악해서 소리를 지르는 당신 아들을 뒤로하고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감히 고아 주제에 언감생심? 내 아들을 넘봐? 애미애비도 없는 뻔때 없는 것이.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같은 거한테 주려고 내 아들 치과 의사식이나 만든 줄 알아? 아이고, 내가 기가 막혀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으나 생생하게 느껴지는 뺨의 통증에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좋은 소리 듣지 못하리라는 예상은 했으나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마치 불가족 천민을 대하는 왕족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뺨을 부여잡고 눈물을 쏟고 있는 저를 보고 중간에 낀 예비 남편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엄마,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 그러면서도 제 엄마한테 제대로 화를 내지 못하고 번갈아서 제 엄마와 제 눈치를 보는 예비 남편 때문에 더더욱 비참해졌어요. 그때 사람 맞는 꼴을 그저 흥미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예비 시누이가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제 목을 딱 가리키며 소리를 쳤습니다. 어? 저 목걸이. 저거 우리 회장님 거랑 똑같은 건데? 먼 뚱딴지 같은 소리 나는 듯한 제 엄마의 표정을 뒤로하고 예비 시누이가 제 방으로 후다닥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집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당장 나가. 어딜 멀뚱히 서 있어. 꼴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아, 엄마. 그래도 사람 얘기는 좀 들어보자고, 어? 어떻게든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예비 시어머니와 그런 제 어미를 살살 구슬리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제 엄마한테 뺨까지 맞았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라는 거지 어처구니가 없는 와중에도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손이 벌벌 떨렸어요. 그렇게 실랑이를 벌인 지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밖에서 쾅쾅쾅 현관문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은혜 씨 되십니까? 회장님께서 급히 모시고 오시라고 해서 왔습니다. 지금 함께 가시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일련의 사건들에 제대로 된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제 집도 아니고 갑자기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는데 들이닥친 저 정장들은 무엇이며? 지금 나보고 어딜 가자는 건가 싶었어요. 그때 예비 시누이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나야. 내가 전화했어. 그렇게 나간 예비 시댁 골목 입구에는 세상에 좋기 수십 대는 되어 보이는 벤츠가 제 앞에 도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그런 제게 우두머리들의 대표로 보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우균 대표님 비서실장입니다. 지금 당장 따님을 모시고 오라고 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따님이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목걸이 저희 회장님과 같은 것입니다. 돌 무렵 잃어버리신 따님과 가족 3분이서 맞춘 같은 목걸이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친부모라는 사람이 저를 찾고 있다는 소리가 맞죠. 어릴 적 허황되게 하던 허무맹랑한 상상이 현실이 되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놀리는 건가 싶었어요. 그때 물색 없이 제 앞에 머리를 불쑥 내민 예비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그거 우리 회사에다 연락해준 게 나야, 나. 은혜씨, 잘 되면 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어? 방금 전까지 제 어미에게 뺨 맞고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던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인가 싶었지만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정신없는 일들이 휘몰아치는 바람에 제대로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빽빽하게 늘어서 있던 차들 중 가장 좋은 차에 실려 그 회장이라는 분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그 회장이라는 분의 친자가 맞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제 목걸이와 제 얼굴을 보며 벌벌 떨며 저를 얼싸안고 오열하는 진짜 제 아버지셨어요. 네가 유괴된 이후로 다들 네가 죽었을 거라고 했지만 나와 네 엄마는 어디선가 네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 그 사람이 너를 보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굴이 꼭 네 엄마 젊을 때를 보는 것 같구나. 아휴. 부유한 집 고명딸이었던 저를 돈을 노리고 유괴했던 유괴범들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차마 저를 죽이지 못하고 제가 자란 보육원 앞에 유괴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평생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실은 누군가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그리워했던 소중한 딸이었다는 걸 알게 되자 평생의 서름이 녹아내리는 듯 애끓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진짜 가족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비 시댁에서 무슨 짓을 당했는지 전해들은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셨으나 당장이라도 그것들을 때려 죽일 기세인 아버지를 제가 막아섰어요. 그런 대접 당하리라 예상 못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했는데 제 처지가 그렇다 보니 끌려다니기만 한 저도 잘한 건 없잖아요. 사실 지금껏 살면서 이런 대접 처음 받아본 것도 아니고요. 담담하게 말하는 저를 보고 그동안 제가 겪어온 고초에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탓이야. 그러니 앞으로는 절대로 그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말고 그동안 못 해본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봐.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들어줄게. 아버지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다 해줄게. 그렇게 저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천군만마와 같은 아버지를 되찾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비 남편에게 파혼 통보를 한 일이었습니다. 진작 이랬어야 하는 건데 제가 제 처지를 비관하느라 스스로의 눈을 가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으니 순리대로 해야죠. 하지만 예비 남편 생각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파혼이라니, 전에 고아인 줄 알았을 때는 의사 남편 만나 호강하려고 들더니 회장님 딸이라는 거 알자마자 이렇게 나를 배신해?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 태연 씨 등에 업고 호강할 생각 추워도 해본 적 없어. 나한테 가족이 되어주겠다는 말에 내 딴에도 어려운 결심을 했던 거지. 그런데 그날 보니 당신은 절대 내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이더라. 어떻게 가족이 뺨까지 맞고 그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있겠어. 나는 그래서 파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도 않는 억지 부리지 마. 그리고도 여러 번 저를 찾아와 울며불며 매달리는 예비 남편이었으나 이미 마음 정리가 끝나고 나니 그런 그 사람 모습에도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뒤늦게 돈줄을 놓쳤다 싶은 생각에 발을 동동 구르던 예비 시어머니까지 쫓아와서 제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으나 노발대발한 저희 아버지 호통에 찍소리도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감히 내 딸 얼굴에 손찌검하고도 뻔뻔하게 내 딸을 찾아와? 내가 저 애 아니었으면 그놈의 집구석 불바다를 만들어버렸을 거야. 한 번만 더 우리 애 앞에 나타나면 아들놈 의사 생활도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 당장 내 앞에서 꺼져. 그렇게 다소 불같은 성미의 아버지 덕분에 파혼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성인이 된 이후로 잠시도 쉬어보지 못한 저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만. 내 제자놈 때문에 착한 은혜 씨가 못 볼 꼴을 당한 것 같아 미안하구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원장님 아니셨으면 지금껏 이만큼 버티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친부모님을 찾으셨다고 하니 그보다 기쁜 일이 또 있을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부모님 품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하고 싶었던 것도 다 하며 그리 잘 살아. 갑작스러운 사직에도 제 사정을 듣고 끝까지 저를 응원해 주시는 원장님이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일하던 병원에 들러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고는 해요. 제게는 여전히 평생 감사해야 할 귀한 인연이십니다. 잠깐의 휴식 후 저는 뒤늦게나마 도예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덕분에 뒤늦게나마 서툰 솜씨로 늦까지 미대생이 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재능 있는 어린 친구들 도움을 많이 받아가며 나름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 제가 자란 보육원의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짬날 때마다 아버지랑 같이 보육원에 봉사도 다니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제게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오늘만 같았으면 하는 심정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를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쪽은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생명을 낳기로 선택한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말이에요. 요즘처럼 저의 부모님, 즉 저를 만들어내게 된 이 뿌리가 원망스러운 적도 없어요. 낳아준 부모라고 무조건 다 효도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하려면 이후 이어가야 할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를 추측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자세히는 못 쓰겠어요. 그만큼 저에게 꽤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 얽혀 있으니까요. 일단 부모님 사이에서 큰딸인 제가 태어났고 그 밑으로 남동생이 태어났어요. 어릴 때는 곧잘 가족끼리 놀러도 다녔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오다가 성인이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요즘 같은 시기에 더 오래 만나보지도 않고 결혼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다지 결혼에 얽매일 필요도 없지만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저는 꼭 이 사람이랑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었어요.
나름 충분히 생각을 하고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렸고 대학 때부터 해서 결혼 자금까지 제가 충당을 했기 때문에 진행에 있어선 딱히 문제가 없다고 여겼어요. 근데 이상한 곳에서 딴지를 걸어오더군요. 바로 우리 엄마 말이에요. 원래도 저와 엄마는 그다지 잘 맞는 성격이 아니긴 했지만 이때는 정말 더 짜증이 났어요. 남자인의 아빠가 안 계신다며 엄마 혼자셔? 그러면 시어머니가 보통 아닐 거야. 엄마는 왜 겪어보지도 않고서 그러는 거야? 어머니 좋은 분이셔.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집도 떨어져서 사는데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엄마는 또 대뜸 화를 내면서 끼어들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얘는 너보다 더 살아본 엄마 말을 들어야지 무슨 소리야. 넌 아직 어려서 모른다. 아휴, 아무튼 아빠 없는 애라니까 심란하네. 듣다 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저보다 남동생을 더 예뻐했고 툭하면 저를 야단치기 일쑤였어요. 나중에 돈 벌어서 용돈 몇 번 드렸을 때 비로소 좋아하면서 자식 키운 보람 있다고 하더니 그 이후로는 은근슬쩍 월급날마다 저에게 갖고 싶은 게 있다며 말해오는 엄마였어요. 언제부터 저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고 애지중지하는 딸로 키웠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리고 걔는 신혼집도 뭐 그렇게 먼데 잡았다니? 귀한 딸 키워서 보내주는 장모님한테도 좀 싹싹하게 전화도 걸어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집 사위들은 장모 대접 한답시고 맛있는 것도 종종 사주고 쇼핑도 데려가고 그러던데 걔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니? 걔가 날 장모로 생각하고 있긴 한 거니? 본인도 시집살이 한번 안 해봤다면서 갑자기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더니 장모 노릇을 하려는 건지 엄마의 말이 더 기가 차게 들려오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한마디 했어요. 엄마, 우리 힘으로 알아서 집 구한 거고 부모님 손 양쪽 안 빌리고 결혼하면 된 거지. 무슨 효도를 더 어떻게 해야 해? 엄마야말로 그렇게 귀한 딸 보내면서 사위 역할 중요한 거 알면 닭이라도 잡아주고 그런 말을 해. 너는 정말 너 위해서 하는 소리야. 나 좋다고 하는 소리니? 아이 됐다. 끊자. 너랑은 말이 안 통해. 엄마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어찌되었건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은근 남동생만 예뻐하고 늘 저에게 무뚝뚝했던 엄마라서 그런지 이 집을 나가는 것에 있어서 별로 아쉬운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무렵 때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그것만 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평생 한 직장만 꾸준히 다녔던 아빠가 자식들이 크고 좀 쉬어도 될 무렵에 갑자기 큰 병을 얻으셔서 고생을 하고 계시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물론 엄마가 옆에서 병간호를 해주고 있기도 했고 남동생도 신경을 쓰긴 했지만요. 아빠, 미안해요. 내가 더 찾아뵈야 하는데 오늘은 몸 어때요? 영은아, 아빠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만 잘 살면 돼. 아빠는 그거면 됐다. 아빠는 엄마와 달리 절 많이도 이뻐해 주시고 늘 저를 다정하게 대해 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엄마보다 늘 아빠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했고 저도 아빠를 더 믿고 따랐어요. 제 유일한 버팀목이셨죠.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동생도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동생도 끝내 아빠가 걸린다면서 친정 근처의 아파트를 얻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빠, 자식들이 이렇게 알아서 가정을 꾸릴 때까지 안간힘을 쓰면서 견디고 계셨던 걸까요? 동생이 결혼할 때 휠체어에 타고 참석하셨고 그 이후 2, 3개월 더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 생을 마무리하게 되셨어요. 아직도 그날이 기억에 남아요. 영은아, 얼른 병원으로 와라. 왜? 니네 아빠가... 엄마가 흐느끼며 아빠의 소식을 전하는 순간 저도 그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그만 대성통곡을 하며 무너졌어요. 아무리 그간 오래 아프셨다지만 아빠가 앉아있는 모습을 모처럼 본 게 동생 결혼식 때였던 저는 이 소식이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멀쩡히 마음을 잡기 어렵더라고요. 가족들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한참을 보내게 되었고, 그나마 남동생이나 저나 각자 배우자들이 위로해주기도 하고 무척 신경을 써주었어요. 그러다가 보니 우리도 겨우 기운을 차렸고 혼자 있는 엄마가 걱정되어서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고요. 엄마, 괜찮아? 이거 죽 좀 먹어봐. 오늘 하루 종일 안 먹었잖아. 아니야, 안 먹어도 된다. 너나 먹어. 엄마는 한 달 동안 잘 먹지도 못했고 잠도 잘 못 자셨어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엄마 집에 가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오는 등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 안 지났을 무렵 돌연 엄마는 저와 남동생이 가히 놀라서 기절을 한다고 해도 이상치 않을 만한 선언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너무 고지식한 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이때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하더라고요. 그날 갑자기 엄마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저와 동생을 한 곳에 부르길래 아빠 관련해서 뭐 일이 아직도 있는가 싶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전화로 해도 될걸. 우리 둘이랑 얼굴 보고 들어야 하는 얘기야? 저기, 니네한텐 아주 중요한 일을 말할 거야. 엄마, 재혼할 거야. 뭐라고? 너무 갑작스럽게 훅 들어온 이야기에 너무 놀라서 저는 할 말을 잃었고 가뜩이나 요새 일하면서 모니터만 보느라 눈이 뿌얘졌는데 눈을 연신 깜빡거리면서 엄마를 다시 제대로 보았어요. 딱 한 번만 더 말할게. 나 재혼할 거야. 마음 정했어 이미. 이 말을 들은 뒤 거의 10초 가까이 정적이 흘렀고 저나 동생 누구 하나 선뜻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저기 얼마 안 있으면 소개시켜줄게. 그리고 니네 아빠도 아빠지만 엄마도 좀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 니네 눈에는 나이 환갑이 인생 끝난 것 같고 할머니 같겠지만 그건 니네 잘못 생각하는 거다. 엄마도 외로워. 맹세코 말하건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을 장황하게 이어가면서 자꾸 자기 의견을 맹목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왠지 불안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빠가 거의 7, 8년간을 아팠는데 남편이 홀로 세상을 뜬 지 3달도 안 되어서 재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솔직히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이미 엄마가 저렇게 완강하게 자기 의견을 표하고 있고 이미 결정한 내용을 통보하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엄마도 재혼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내가 예전에 영은이 너한테도 말했잖아. 여자 혼자 늙으면 시어머니 짓 하게 된다니까. 나도 점점 외롭고 힘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영재랑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겠어. 그리고 양가 집안 생각해서라도 부모님이 다 계신 게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이야기가 왜 그렇게 새는지 진짜 이해가 너무 안 갔고 저만 황당한 게 아니었는지 동생도 제 얼굴을 보면서 눈동자가 여기저기 흔들리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10대 아이들도 아니고 곧 있으면 30대로 훌쩍 넘길 나이인데 양가 부모님이 있어야 해서 재혼을 한다뇨. 이쯤 되면 이미 엄마가 마음을 정한 상대가 있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구나 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그냥 둘이서 좋아서 잘 지낸다고 하지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가려다가 한마디를 했고요. 엄마, 일단은 알겠어. 근데 엄마가 좋다면 모를까 굳이 우리에게 아빠 자리로 그 누군가가 들어올 필요는 없어. 엄마의 남편 자리는 모르지만 아빠 자리로 누구를 맡는다는 건 너무 갑작스러워. 그래, 니네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거야. 일단 너희에게 말하니까 홀가분하다. 그리고 엄마랑 재혼할 사람은 곧 소개시켜줄게. 니네 시간 언제 또 되는 거야? 엄마는 마치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얼른 약속을 잡고 저희에게 그 남자를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엄마, 꼭 봐야 하는 거야? 하고 물었지만 엄마는 이상할 정도로 강경했어요. 그럼 봐야지, 당연히. 엄마가 재혼할 사람인데 간단히 식사만 하자.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저를 비롯해서 동생까지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약속을 잡았어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저도 대체 누군지 얼굴이나 보자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가는 내내 마음을 다잡으면서 어찌되었건 엄마도 일평생을 자식 키우고 남편과 함께 살아왔으니 이후는 편한 대로 인생을 선택할 권리도 있을 거라고 자꾸 되새겼어요. 당신 괜찮아?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아는 남편이 넌지시 안부를 물었지만 전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아빠를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돼 이렇게 급히 재혼을 하게 된 엄마의 선택은 이해가 안 됐지만 제가 이제 와서 딸이란 이유로 반대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또 딸로서 엄마가 고른 제2의 인생을 같이 살아갈 반려자가 어떤 아저씨인지 늘 제멋대로이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우리 엄마를 과연 감당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래도 좋은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나갔고 그 자리에 나가서 동생이랑 앉아있으려니 우리들 역시 딱히 할 말이 나오지 않아 아주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어요. 저기 오신다. 동생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이윽고 반대쪽에서 엄마가 키 큰 남자분과 함께 걸어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자세히 보려고 저도 얼른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외모를 봤는데 말끔하신 인상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낯이 익었어요. 남자분이 얼른 안 들어오시고 엉거주춤 엄마 손에 땡겨 들어오시는 것부터 해서 이때부터 왜 이렇게 불안하던지요. 그리고 그분이 제 앞에 마주선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실제로도 비명에 가까운 상태로 말을 하게 되었고요. 선생님? 그래. 안녕 영훈아, 잘 지냈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제 눈앞에서 자꾸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먼 곳을 보는 그 남자분은 무려 제 고1 때 담임선생님이셨어요. 제 기억 속 담임선생님은 그닥 좋은 분이 아니셨고요. 매일 약간 술냄새를 풍기며 학교에 오셨는데 술냄새를 뺀다고 보건실에 가서 수업 전 누워 계시던 분이셨죠. 당시 반장이던 제가 선생님을 데려오곤 했으니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런 입장으로 만나게 된다는 게 대체 말이 되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남동생도 제 반응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면서 연신 묻는데 새삼 대답할 말도 생각이 안 나서 얼마나 머리가 어지럽던지요. 엄마는 그 와중에 선생님 팔을 꼭 잡고 있는데 대체 제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맞아, 너 고1 때 선생님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 와중에 엄마는 마치 남의 일인 듯 아무렇지 않게 설명했어요. 아니, 대체 두 분이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조깅하다가 얼굴이 낯익어서 봤는데 역시나 그때 니네 선생님 맞으시더라고. 수년 전에 혼자가 되셨다고 하더라. 그때 이야기 좀 나누면서 친해진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고. 생각해보면 저 학교 다닐 때 엄마는 초등학교 때부터 툭하면 엄마들이랑 몰려다니고 치맛바람을 보통 세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서 저는 그런 부산스러운 엄마의 모습들이 참 싫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엄마를 모르는 분이 없었고 친구들도 늘 저한테 니네 엄마 되게 세다, 유명하다 하면서 수군대는 것이 너무 싫었거든요. 고등학교 때쯤 가니 그나마 잠잠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1, 2학년 무렵까지는 엄마가 아줌마들이랑 꽤 오갔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런 엄마였으니 담임 선생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선생님이 이 근처로 몇 달 전에 이사를 오셨고 자녀들이 있긴 하신데 한 5년 전쯤 이혼을 하셨다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정이 되셨는데
엄마 역시 혼자 되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하다 보니 친해졌고 그 연배 어른들끼리 정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대도 제 어릴 때 학교 선생님의 아빠를 보낸 지 2달도 안 되어서 그렇게 갑자기 정이 들어서 친구도 아닌 재혼 통보라니요. 일단 물이라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참 황당하더라고요. 동생은 머리가 아프다면서 인상을 찡그렸고 엄마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얼른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이분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니네 둘 다 이제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 어떠니? 아빠라고 하긴 당장 어려울 거 아니니? 네, 알겠어요. 그러다 여전히 얼굴을 우그러뜨리고 있는 동생을 재촉하던 엄마는 결국 뭐 먹을지 메뉴나 고르러 가자면서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 상황에 이렇게 어색하게 선생님과 딸만 두고 가다니. 엄마는 뭐로 봐도 저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없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선생님, 아니 엄마의 재혼 상대와 말을 이어가는 수밖에 없었고요. 저기 아직 그런 호칭은 너무 어렵고요. 선생님, 그럼 저희 엄마랑 안 지는 10수년 되신 거 아닌가요? 인연이란 게 참 아니 묘하네요. 저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그러셨는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아, 그치. 어머니와는 꽤 오래되긴 했지. 아, 네. 아신 건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학부모와 담임으로 알았다는 기간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뉘앙스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이상했고 대놓고 물어보면 좀 그럴까봐 돌려서 떠보듯 물어봤는데 대답을 듣고 눈앞이 어질어질해졌어요. 엄마랑 그럼 그때부터 중간중간 연락을 해오셨던 거예요? 그렇지.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선생님은 서둘러 수습하려 하셨지만 이때부터 불쾌하고 찝찝하고 혐오스러운 감정이 제 안에서 마구마구 몰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앞서 저와 동생에게는 선생님을 우연히 요 근래 갑자기 만나게 된 마냥 말해놓고 이후로 계속 말꼬리를 잡고 계속 해보자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었고 아프지도 않았던 시기인 10수년 전 딸의 학교 담임과 학부모 사이로 만난 그때부터 두 사람은 따로 만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딸인 제가 속사포처럼 질문하면서 밀고 들어오자 당황하신 것 같았고 아마 엄마가 단단히 주의를 주었던 것 같지만 이미 나사가 풀려버린 듯 엄청나게 말실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 집으로 이사 오신 것도 엄마 따라서 오신 거였어요? 저기, 그게 아니란다. 영은아, 오해하지 말아라. 네가 무슨 오해를 한 것 같네. 아니, 근데 엄마가 왜 안 오시지? 그러면서 선생님이 자꾸 저쪽을 두리번거리는데 이윽고 엄마와 동생이 뭔가를 주문하고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고 더 이상 엄마에게 있어 그냥 맨날 통보당하고 듣기만 하는 딸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새삼스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엄마에게 큰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엄마, 미쳤어? 이런 지저분한 자리에 자식들을 부르고 싶은 거야? 너 왜 그러는 거야? 창피하게. 얼른 앉아.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주변 체면을 엄청 따지는 엄마는 시선이 꽂혀 들어오니 창피했던지 얼른 손사래를 치면서 소리를 줄이라고 난리더군요. 창피한 거 아는 사람이 왜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할 짓을 했어? 엄마, 아빠 누워있는 기간에 바람 폈어? 뭐라는 거니 지금 얘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랑은 2달 전에 만났다고 말했잖아. 엄마, 거짓말 하지 말고 제대로 대답해. 나 속일 생각 하지 마. 엄마는 제가 무서운 얼굴로 재촉하자 말을 제대로 못 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엄마는 그 무렵쯤에서 아빠랑 사이가 나빴던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시댁도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외모도 엄청 신경 쓰고 해서 나중에 쌍꺼풀 수술 같은 거 시켜달라고 했다가 야단 맞았던 기억도 있는데요. 사실 그때 뭔 일을 저지르고 있을 것이라고 누가 의심을 할 수 있었겠어요. 머릿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자꾸 하나씩 떠오르다 보니 병상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빠 간병이 힘들다며 짜증내던 엄마의 모습까지 생각나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꾸준히 선생님과 연락을 하면서 만나왔다는 생각이 스치자마자 정말 제어가 안 되었어요. 그러던 차에 동생도 뭔가 눈치를 챘는지 제 표정을 살피면서 상황 파악을 하려고 하더군요. 엄마는 나랑 동생이 그렇게 만만해? 부모면 다야? 인생을 이따위로 엉망진창 살면서 그걸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고? 아빠한테 미안한지도 모르겠지, 엄마는. 아빠가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딸내 선생님이랑 10몇 년을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그러고도 엄마가 인간이야? 영은아, 왜 그러니? 정말 미쳤어, 너? 끝내 와악 소리까지 나오면서 분노로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고 내용을 짐작한 남동생의 눈에서도 전깃불이 확 스쳐가듯 이글이글 타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선생님은 완전히 고개를 파묻고 연신 주변을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하고 급기야 엄마는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저보고 미쳤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더 이상 이 더러운 자리에 몸을 두기 싫어서 동생 손을 잡아 끌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동생에게 굳이 설명을 다시 해줄 필요도 없이 이미 제 고성에 이끌려 다 파악을 한 듯했고 우리 둘은 참으로 비참한 심정이 되어 멍청하게 걷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본인 몸이 성치 않아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던 아빠가 얼마나 생각나던지 몰라요. 저와 동생 모두 아빠를 보낸 슬픔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재온 이야기를 꺼내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더니 그 상대가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일 줄이야. 게다가 심지어 이미 우리가 어렸던 날부터 엄마는 아빠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 시간이 꽤 길었다는 걸 감지한 순간 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길을 걷다 주저앉아서 울다가 토하기도 하고 동생도 눈가가 벌개져서 제 등을 두드려주더군요. 그러기를 몇 번 하다가 지쳐서 근처 카페에 갔고 우리 모두 뭘 할 기력도 없어서 그냥 앉아서 음료를 시키고 멍하니 있었어요. 아빠도 불쌍하지만 저런 사람을 엄마로 둔 나와 내 동생의 인생이 참 초라하고 빈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이렇다 싶은 말을 도저히 꺼내지 못했고 갑자기 부르르 진동이 울리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상황에도 전혀 구김살 없이 당당하게 제 할 말을 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오는 엄마를 보니 어쩜 그리 뻔뻔하고 본인스러운 건지 기가 막혔어요. 남동생도 저에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충격이 컸나 봐요. 아예 못 받게 하더군요. 허나 저는 뭐라고 하는지 듣기나 하고 연을 끊던지 해야겠어서 받기는 받았어요. 엄마는 약간 화난 목소리로 당장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너네에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 오랫동안 숨겨왔던 건데 이젠 니네도 알 때가 된 것 같아. 엄마는 그렇게 비장하게 말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엄마의 말을 듣기 위해 엄마 집으로 향했고 그 자리에서 엄마가 대뜸 하는 말은 또다시 제 뒤통수를 때리듯 얼얼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우물쭈물거리면서 엄마가 이어가는 내용은 세상 그 어떤 내용보다 심한 반전이었어요. 너넨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니?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는지 모르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니네 아빠. 나도 죽은 사람 같고 이런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말이야. 니네 어릴 때 아빠가 한번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 폈다가 호되게 걸린 적 있어. 너 중학교 다닐 무렵쯤에 말이야. 엄마, 그때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 뭐? 아빠가 바람을 폈다고? 엄마, 정말 죽고 싶었어. 그런데도 니네 얼굴 보면서 참았어. 이혼 안 하고 참은 거 다 너네 때문이야. 엄마도 너무 외로웠어. 이건 대체 또 무슨 소리인 걸까요? 아빠가 바람을 폈다니 너무 황당했어요.
그게 정말이야? 그래, 네 아빠가 바람핀 걸 나한테 걸리고 나서 한동안 네 아빠랑은 냉정기였어. 사실 너네 때문에 산 거였어. 그냥 남이나 다름없었다고. 부부간의 정이고 뭐고 그런 것도 남아있지 않았어. 그러다 그 당시 자상하고 내 이야기 잘 들어주는 이 일을 알게 되었고 얼떨결에 식사를 했다가 깊이 정이 들어버린 거야. 니네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니야. 나도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려 했어. 굳이 니네한테 안 좋은 기억 심어줄 필요 없으니까. 근데 엄마에게도 사정이 있었다는 거 니네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무튼 충격 많이 받았을 텐데 미안하다. 엄마는 말 끝에 결국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고 계속 흐느꼈어요. 남동생은 그런 엄마를 보다가 엉거주춤 다가가 엄마를 다독거렸어요. 전 엄마 말을 듣고 그쯤 시기를 떠올려 보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어요. 엄마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그 무렵 아빠가 집에 잘 안 들어오긴 했지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일이 바쁘신 분이었고요. 그렇게 무리를 하다가 한참 이후에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이후로 알아눕게 되신 것이었어요. 아빠는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서 좋은 가장의 모습이었고 저와 동생에게는 엄마보다 더 자상하게 잘해주셨기에 기억 속에서도 좋은 아빠로 남아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그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아빠께 여쭤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런 와중에서 엄마는 자기 말 좀 믿어보고 본인의 입장도 이해해달라며 본인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란 말만 했죠. 평생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자식들도 이제 시집장가 보냈고 하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그냥 한번 잘 살아보고 싶었어. 그쯤까지 가니 저도 하루 안에 너무 많은 일들을 담아야 하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 후 우리 남매는 이 이야기 관련해서 화제를 꺼내지 않고 있고 저만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딸 선생님이랑 그 오랜 시간 동안 불륜관계였다니. 다 너무 싫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아빠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도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고 계속 며칠째 전화를 거부하고 있는 저에게 엄마는 문자를 보내서 자기의 이후의 인생도 좀 봐달라며 니네한테 신세 안 지고 둘이 잘 살겠다며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좀 볼 수 있을까, 영은아? 선생님이 절 직접 보고 싶다 하니 이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나와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절 보자마자 와줘서 고맙다며 의자까지 뒤로 밀어주었어요. 무슨 일로 보자 하신 거예요? 저기 네 엄마가 다 설명해줬다고 하더라. 너희 아빠 일 말이다. 아, 네.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다. 선생님은 갑자기 제게 머리 아픈 가장 피하고 싶었던 아빠 얘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당시 은혜 씨가 많이 힘들었단다. 너넨 잘 모르겠지만 여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니. 근데도 니네 때문에 이혼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은이 너도 컸으니 배우자의 바람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거다. 너희 엄마 정말 소갈이 많이 하셨다. 솔직히 처음엔 선생님이 이런 얘기 꺼내는 게 그저 불편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계속 말을 더듬더듬 이어가며 엄마가 그간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하는데 마음이 조금 동하긴 하더라고요. 거기다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사까지 솔직하게 들려주겠다고 말을 이어갔어요. 실은 나도 배우자의 바람을 겪었어. 너무 괴로워서 매일 술에 취해 살았지. 아내는 죄책감도 모르고 계속 나 몰래 바람을 펴대고 나는 이혼도 못하고 그래서 더 네 엄마랑 마음이 맞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린 그 누구보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어.
나도 마음앓이가 심했던 때라 네 엄마한테 더 기대게 되었고. 이것이 바람이고 불륜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나한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유가 있었단다. 아무튼 네 엄만 내겐 참 고마운 사람이었다. 지금도 그렇고. 도대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하는 건지. 전 선생님의 말을 묵묵히 듣다 그만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엄마의 사정을 헤아려 이렇게 만난 두 사람을 그저 축복해줘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썩 내키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엄마의 말을 믿고 싶지 않기도 하고 아빠에 대한 진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제게 그 말을 하시곤 할 말을 다 했다며 집으로 먼저 가셨고 전 한참이나 그 자리에 앉아 혼란스러움에 고개를 푹푹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고역을 앓는 날들이 이어졌죠. 사실 아버진 저에게 너무도 좋은 아빠였어요. 엄마가 저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던 반면 아빠는 항상 저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주셨고 제가 뭘 해도 작은 것에도 칭찬해 주시곤 했어요. 우리 영은이 잘했네. 아빠, 뭐가 잘해? 나 이번에 수학 30점 받았는데? 아니야, 영은아. 잘하고 있어. 저번보다 더 많이 맞았잖아. 그럼 된 거야. 아빠는 언제나 따뜻한 말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힘든 시기를 건널 때마다 그런 아빠에게 기댈 수 있었고 엄마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아빠로부터 채우곤 했어요. 엄마가 왜 제겐 그리 박했냐고요? 엄마가 남동생을 더 좋아했던 이유도 사실 이유가 단순했어요. 바로 남자라는 이유였어요. 엄마는 그런 옛날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영재가 집안 대를 이을 거야 하면 늘 남동생을 우선시했어요. 맛있는 걸 만들어도 접시를 남동생 쪽으로 밀어두고 어떤 이유로 싸워도 남동생 편만 들어주고 언젠가는 제 남동생이 이렇게 엄마한테 물은 적도 있었죠. 엄마, 왜 누나를 미워해? 오죽하면 제 남동생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엄마는 그 정도로 저와 남동생을 대놓고 편애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바로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뿐이었죠. 아, 그럼 남자가 중하지. 우리 영재가 집안의 기둥이야. 너 영은이는 영재 거 함부로 뺏지 말아라. 네가 누나니까 뭐든 맞춰줘야 해. 안 그럼 할머니한테 혼난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희 할머니도 남아 선호 사상이 꽤 강하신 분이어서 어린 절 이런 말로 다그치고 많이 혼내셨는데 그때마다 할머니가 참 무서웠어요. 서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남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면에서 뒤처져야 한다는 게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남자가 뭐라고, 그깟 남자가 뭐라고. 그래서 전 어렸을 때 남몰래 남동생을 많이도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성인이 되어 그랬던 절 이해해준 남동생이 고마울 정도로요. 아무튼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제게 박했던 엄마를 전 많이도 미워했어요. 거기다 제멋대로의 철없는 성격이 힘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엄마의 결혼을 축복한다는 게 기억 속 좋은 아빠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죄책감이 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이런 시름과 달리 엄마는 결국 결혼식을 올린다고 제게 청첩장까지 보내왔어요. 청첩장이라니 그 안에 써있는 문구를 보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놀랐어요. 장모님 결혼식까지 올리시는 거야? 올리고 싶대. 엄만 남 눈치 보지 않고 식을 올리고 결혼 사진도 찍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꿋꿋이 그 모든 걸 다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날 이 모든 게 다 뒤엎어진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제가 진짜 진실을 알게 된 날이죠. 그날은 대망의 엄마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마음을 잘 정리하고 와서 그런지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엄마를 보는데 웨딩드레스를 입은 엄마의 모습이 문득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나 왔어.
우리 영은이 왔구나. 영재도 왔네. 얼른 들어와라. 엄마는 저희 두 사람을 넓은 품 안으로 끌어당겨 꼭 안아주셨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아담하고 예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죠. 엄마의 결혼식을 보는데 아빠 생각이 나면서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울렁거렸지만 애써 그 생각을 떨치려 애썼어요. 엄마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니까요. 그렇게 조용히 결혼식을 참관하고 있는데 옆에 엄마의 친구분이 섰어요. 기억이 또렷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 몇 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서 아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아줌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신지 다른 친구분과 한참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이시더라고요. 아이고, 대단하네. 은혜채, 기어이 저 남자랑 결혼하는구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근데 자식 보는 눈이 있는데 어떻게 이리 빨리 재혼을 하나 몰라? 그러게 말이야. 초대받아서 오긴 하는데 축의금도 별로 내고 싶지 않구만. 역시나 엄마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었어요. 딸로서 조금 화가 났지만 그냥 꾹 참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뒤이어 흘러나오는 내용이 다분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남자 먼저 홀린 거 맞지? 그때 술 잔뜩 먹고 취해서 우리한테 자랑했잖아. 자기 유부남이랑 만난다고. 맞아. 하여튼 대단해. 은혜 남편 살아있을 때 저 선생만 꼬신 것도 아니잖아. 내가 아는 남자만 몇몇인데 순진하게 저 선생이 걸려든 거지. 선생이 심지어 은혜 딸 담임 선생님이라던데. 아이고, 철판도 두껍지. 나는 하래도 못하겠네. 은혜 남편이 불쌍하지. 불쌍해. 겉도 모르고 눈 감았을 텐데. 아줌마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만 몸이 굳어버렸어요. 제가 몰랐던 엄마의 모습을 알게 된 거였는데 너무 상상치도 못한 얘기였던지라 무슨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제야 아줌마들이 저를 알아보고 다들 귀신 본 것처럼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바로 서둘러 그 자리에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믿기지가 않아 한참을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식이 다 끝나고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도 않고 그대로 차단시켜버렸어요. 이 엄마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식에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죽은 아빠를 두고 바람을 폈다든지 하는 말을 어떻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건지. 동생에게라도 전화하고 싶었지만 충격을 받을까봐 말도 못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이 일을 따지게 된 건 엄마가 그 선생과 신혼집 차려놓고 잘 살고 있던 때였어요. 엄마가 집들이라고 동생과 저를 초대한 날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은 선물을 들고 집으로 왔더군요. 저는 날은 신혼집이라 치고 예쁘게 꾸며놓은 집을 보자마자 주먹이 꼭 쥐어졌지만 일단은 참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영은이 영재 왔구나. 얼른 와. 엄마가 맛있는 거 차려놨어. 선생님도 엄마도 절 향해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그런 엄마의 얼굴에 엄마가 만든 딸기 스무디를 엎어버렸어요. 너 뭐 하는 거야? 엄마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곧바로 캐묻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저질렀던 짓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엄마는 예상대로 조금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누가 그러니? 누가 내 결혼식에서 그런 말을 해? 영은아, 아니야. 아니라고. 너 그 아줌마들 말을 믿는 거니? 엄마 말을 믿어야지. 네 아빠가 그런 짓을 한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 여자 이름 대봐. 내가 가서 확인 좀 해보게. 뭐? 이름 대보라고. 어쩌면 바랬던 것 같아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길, 제발 오해하고 있었길. 하지만 이름을 대보라는 말에 엄마는 버벅거리며 그 이름조차 대지 못하고 제게 더럭 화를 내며 지금에 와서 그 여자가 바람을 인정할 것 같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시 엄마가 저에게 해줬던 얘기를 그대로 하며 반박해줬어요. 그 여자 아빠랑 바람피고 엄마가 회사 가서 난리치는 바람에 잘렸다며. 그럼 당시 아빠 회사 동료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확인하면 되겠네. 그럼 되지? 그런데 마지막으로 못을 박는 제 질문에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영은아, 영은아, 행복해지고 싶은 게 죄니? 기가 막혔어요. 행복해지고 싶은 게 죄냐고요? 그건 죄가 아니죠. 하지만 자식들에게 온갖 거짓부렁이를 늘여놓고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을 모두 망쳐놓고 행복해지고 싶은 거라면 그건 죄이죠. 전 이제 악마로 느껴지는 엄마를 밀어버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딸은 없어. 인연 끊자. 그 뒤 엄마로부터 오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정말로 인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제 선택 후회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를 비난하시겠지만 그분들 또한 제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면 저와 비슷한 선택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연 쓰면서 제 한풀이 제대로 한 것 같네요. 막장 같은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같은 사람도 잘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힘내시길 바라요.